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가족이랑 생각이 너무 달라서 진짜 답답하다 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죠? 오늘은요, 바로 그 다름 때문에 생기는 깊은 갈등을 통해서 1970년대 우리 사회의 모습을 그려낸 아주 특별한 소설, 김원일 작가의 도요새에 관한 명상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소설은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한 지붕 아래서 매일 얼굴 보고 밥 먹고 사는데 서로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사는 가족. 마치 다른 나라 사람처럼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생각만 해도 좀 숨 막히지 않으세요? 바로 이 가족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먼저 이 가족이 살았던 시대로 시간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요? 때는 1970년대,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외치면서 오로지 경제 성장, 발전 이것만 보고 막 달려가던 시절이에요. 공장 굴뚝에서는 밤낮 없이 연기가 뿜어져 나왔지만 그 뒤에서는 아름다운 자연과 소중한 가치들이 조용히 부서지고 있었죠. 이 소설의 무대는 바로 그런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었던 동진강 하구의 한 마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 이 시대가 가진 복잡한 문제들을 마치 작은 상자 안에 담아놓은 것 같은 그런 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이 가족 구성원들 한 명 한 명 만나볼까요? 먼저 아버지 세대. 아버지는요, 전쟁 때 북에 고향을 두고 온 실향민이에요. 그래서 늘 과거에 갇혀서 현실에 발을 못 붙이고 살죠. 반면 어머니는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는 게 인생의 유일한 목표인 아주 현실적인 분입니다. 그리고 아들 둘, 큰아들 병국이는 사회정의나 환경보호 같은 이상을 줬다가 대학에서 잘린 인물이고요. 작은 아들 병식이는 형이랑 아버지를 보면서 저렇게 살면 밥이 나오나 생각하는 오직 돈이 최고라고 믿는 냉소주의자예요. 어때요? 정말 한 집에 살지만 각자 다른 곳을 바라보는 네 개의 섬 같지 않나요? 자, 작가는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들려주는데요. 바로 아버지와 두 아들, 이 세 낭자의 눈으로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를 서술하는 거예요. 이 소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니까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먼저 이상을 꿈꾸는 첫째 아들 병국이. 이 친구는 불의한 현실에 저항하면서 학생운동을 하다가 대학에서 쫓겨났어요. 근데 고향에 내려와서도 그의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공장 폐수 때문에 죽어가는 동진강의 생명들을 보면서 이제는 환경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싸움을 시작하거든요. 정말 뜨거운 가슴을 가진 이상주의자죠. 반면에 동생 병식이는 형이랑은 완전 반대편에 서 있는 인물이에요. 형이 말하는 이상이나 아버지가 맨날 하는 과거 이야기 이런 거 전부 배부른 소리라고 생각해요. 그의 머릿속엔 오직 돈뿐입니다. 그래서 용돈을 벌려고 동진강의 새들을 몰래 잡아서 박재상에게 팔아넘기는 일도 아무렇지 않게 하죠. 아주 지독하게 현실적이고 냉소적인 인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입니다. 전쟁이라는 그 엄청난 비극 때문에 북에 가족이랑 약혼자를 다 두고 온 실향민이시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 남쪽에서의 삶은 진짜가 아니에요. 그냥 잠시 머물다가는 임시 정거장 같은 거죠. 그래서 늘 무기력하게 과거의 기억 속에만 갇혀 사는 말 그대로 우리 분단 시대의 아픔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인물인 셈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아요? 이 표를 좀 보세요. 같은 시대를 같은 집에서 살아가는데도 세 사람은 현실을 완전히 다르게 봐요. 형 병국에게 현실은 싸워서 바꿔야 할 대상이고 동생 병식에게는 이용해서 이득을 챙겨야 할 대상이고 아버지에게는 그저 외면하고 싶은 무의미한 공간일 뿐이죠. 이렇게 다른 세 사람이 한 지붕 밑에 있으니 이들의 갈등은 어쩌면 처음부터 정해진 운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작가는 이렇게 서로 전혀 다른 세 사람의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에게 실감나게 들려줄까요? 여기서 이 소설의 가장 독특하고 중요한 특징이 나옵니다. 바로 시점의 이동이라는 방식이에요. 자, 이 구성 방식은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소설이 총 4부로 되어 있는데요. 1부의 서술전은 동생 병식, 즉 나입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형 병국이 나가 되고요. 3부에서는 아버지가 나가 돼서 자기 이야기를 직접 들려줘요. 이렇게 1인칭 주인공 시점이 계속 바뀌는 거죠. 덕분에 우리는 똑같은 사건을 두고도 세 사람이 속으로 얼마나 다르게 생각하고 느끼는지 아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부에서는 작가가 한 발 물러나서 모든 것을 아는 위치, 즉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이 가족의 이야기를 차분하게 정리해 줍니다. 정말 독특하고 효과적인 구성이죠? 이렇게 서로 평행선만 달리던 세 남자의 갈등이 마침내 빵 하고 터지는 순간이 오는데요. 그 갈등의 한가운데에 바로 도요새 한 마리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 소설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똑같은 도요새 한 마리를 보면서 세 남자는 완전히 다른 걸 생각해요. 아버지에게 도요새는 저 휴전선을 자유롭게 넘어서 북녘 고향에 닿을 수 있는 그리움 그 자체예요. 형 병국에게 도요새는 산업화의 폭력 앞에서 죽어가는 연약한 생명이자 자기가 꼭 지켜야 할 자유의 상징이고요. 하지만 동생 병식에게 도요새는 그냥 박제해서 팔면 돈이 되는 상품일 뿐입니다. 이처럼 도요새는 이 세 사람의 가치관이 얼마나 다른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핵심 장치인 셈이죠. 결국 이 도요새는 세 사람이 그리고 이 가족이 서로 얼마나 소통하지 못하고 단절되어 있는지를 비추는 슬픈 거울이었던 거예요.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의 마음을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이 새 한 마리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작품이 그냥 우리 집은 답이 없어 하는 콩가루 집안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작가는 이 가족의 갈등을 통해 1970년대 우리 사회가 끌어안고 있던 훨씬 더 크고 무거운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작가가 이 가족을 통해서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바로 우리 사회의 두 가지 큰 비극입니다. 첫째는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 아래 무참히 희생되었던 자연, 바로 산업화 시대의 환경 문제예요. 이 문제는 이상주의자 형과 현실주의자 동생의 대립을 통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죠. 그리고 둘째는 전쟁이 남긴 지울 수 없는 상처, 바로 분단 문제입니다. 이 비극은 과거에 갇혀 사는 아버지의 고독한 삶을 통해 그려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가족의 갈등은 단순히 한 집안의 문제를 넘어서 당시 우리 사회가 겪고 있던 여러 가치관의 충돌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이었던 겁니다. 과연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인가에 대한 아주 치열한 고민이었던 셈이죠. 소설은 1970년대 이야기지만 책을 딱 덮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반세기가 훌쩍 지난 지금 우리에게 이 이야기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정말 옛날 이야기일까요? 병식이처럼 눈앞에 이익을 좇을 것인지 아니면 병국이처럼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더 큰 가치를 지킬 것인지 그리고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일 텐데요. 여러분은 가족이나 친구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소중한 도요새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귀 기울여 본 적이 있나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도요새는 무엇일지 한 번쯤 깊이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소설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는 깊은 울림을 주기를 바랍니다.